이제 업과 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혁신의 변화를 가전제품, 통신, 모든 IT 디바이스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CES입니다. 오늘 책은 바로 CES 2022 딥 리뷰입니다. 엔비디아 네. 코리아 지사자 한국 대표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김작가 TV가 사실은 이 김주식 채널이라서 사람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또 대표님이 아무래도 이 실리콘밸리, 그다음 또 테크,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부터 좀 먼저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미국의 그 주식들에, 그다음에 뭐 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네, 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고, 혹시 투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률 뭐 이런 거. 미국 주식에 투자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실리콘밸리를 2000년부터 왕래를 했는데 2000년부터 실은 지금 세계 기술을 이끌어가는 그 주역들이 2000년에 실리콘밸리에서 태동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기술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20년 동안 봐오면서 각각의 기술들이 발표될 때 그 기술이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이구나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조금씩, 저도 뭐 직장 다니는 이제 셀러리맨이었으니까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조금씩 그 기술주를 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를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제 돈이 투자되어 있으면 계속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기술의 흐름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한 기술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왔었죠. 작게는 5년, 길게는 뭐 지금 15년째 가지고 가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5년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주들을 조금씩 그 매입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크주에 투자할 때 우리가 이 사실 일반인들은 기술의 문외한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이과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고 이런 테크주의 뭔가 좀 흐름이라든가 이 성장주를 우리가 좀 어떻게 공부하고 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신문들 네이버를 보시면 IT라는 파트에 나와 있는 그 전 세계 기술 회사의 기술의 동향들이 요즘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일단 1차적인 정보는 뭐 신문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하시고요. 그거를 관심 있게 그냥 꾸준히 기사를 계속 읽으시면서 한 뭐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그 회사의 기술이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리딩하는 기술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술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이끌어가는 기술인가, 기술의 그 주역이 되는 기술인가라는 부분을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을 취득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든 기술주는 단기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시면 저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중장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기술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대표님은. 자, 중장기적으로 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미국 주식 좀 괜찮게 보시는 거 혹시 좀 뭐 워낙 글로벌 기업들이니까요. 한 개 정도 오픈해 일단은 주신다면. 제가 구매했던 엔비디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GPU는 일단 전 세계 게임과 그래픽 시장에 일단 그 그래픽 처리 장치의 반도체 기술로서 지금 세계 전체 시장의 약 7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가진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일단 그래픽 시장이 필요로 하는 뭐 영화를 만들든 CG 컴퓨터 그래픽을 하든 게임을 만들든 일단 그래픽 처리 장치의 기술은 계속 필요한 거고 엔비디아는 계속 이끌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메타버스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3D 그래픽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메타버스 3D 그래픽으로 만들 때 되게 많은 그래픽 기술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원천 기술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전용 솔루션을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데 메타버스의 원천 기술도 엔비디아가 제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 다음에 이제 GPU 처리 장치의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처럼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GPU 가속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지금 데이터 센터, 뭐 아마존의 클라우드, 구글, 페이스북 전부 다 GPU를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들을 연산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 번째 인공지능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CPU와 GPU 기술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을
딱 떠받칠 기술들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거기에 매년 5%에서 7%씩 성장하는 게임이나 그래픽 시장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술을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의 중심에 엔비디아 기술이 있다는 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은 미래 기술의 방향에 맨 앞에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3년, 5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고 여러분 놀랍게도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 지금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회사 매출 1위 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와 반도체 사업과 기업 가치를 제가 지금 비교를 잘 못하겠는데 두 달 전에 엔비디아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그 미래의 포텐셜, 미래 잠재력인 가치를 나타내는 기업 가치 1위로 올라섰어요.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원초적인 기술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엔비디아의 이 성장 잠재력, 미래의 기술의 선두에 있다는 게 아무도 뭐 이견이 없을 텐데 과연 그러면 3년, 5년 후에 주가도 그렇게 올라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또 한국 대표 역임하셨습니까? 저는 뭐 몇 배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렇죠. 지난 사례를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1993년에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말에 이제 미국의 그 S&P 500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상장을 하고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3번 작업을 했거든요. 3번 작업에서 지금 떠오른 주식이 저는 지난 20년을 봤을 때 그 3번을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강 70배 이상 오른 주식입니다. 향후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지금 4분의 1로 주식을 분할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금리도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원유 금지가 되면서 석유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들이 다 같이 그런 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전체 미국의 테크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테크주들은 기술을 리드하고 미래의 잠재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는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회사가 지금 미래를 이끌고 있는 네 가지 시장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또 이 대표님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좀 제쳐두고 글로벌 IT 기업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또 좀 좋게 보시는 한 개 정도 있다면 페이스북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타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메타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지금 50% 하락세를 했는데요.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실적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안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왜 메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자, 오큘러스라는 VR을 할 때 쓰는 여러분 고글 같은 거 아시죠? 그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 부르는데 그 오큘러스 회사를 실은 몇 년 전에 그 페이스북이 합병을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실은 그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되게 고사양의 노트북 PC에 연결이 돼서 VR 환경을 즐길 수 있는데 퀘스트는 그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PC에 선으로 연결되면 행동이나 뭐나 여러 가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때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버스 가상세계 시대가 오고 가상 그 시대 가상 플랫폼 내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헤드셋이 필요하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퀘스트라는 브랜드로 아예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컴퓨터 기능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퀘스트 2.0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퀘스트 3.0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년 뒤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퀘스트 3.0이 나오면서 페이스북의 메타의 미래는 뭐냐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커머스든 모든 활동을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타겟을 맞춰서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메타라고 회사명도 바꾸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주식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반 이상 빠져나간 상태인데 저는 메타가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지금 메타가 좀 이렇게 매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3년 정도 이상을 이제 메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그 안에서 커머스가 이루어진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누군가는 또 이 페이스북 메타로 사명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거 자체를 또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실은 원천 기술을 보고 미래 시장을 보라고, 그러니까 기술주는 여러분 그 기술의 미래 방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상황 다 일단 접어치고 기술회사의 그 기술의 흐름의 방향이 미래에 먹힐 시장이고 미래의 그 기술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인가를 좀 보는 거거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은 이미 5년, 7년 전부터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쭉 빠져가지고 빠졌지만 실은 저는 중장기로 가니까 실은 전체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에서는 저는 아직도 큰 뭐 이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기술의 미래 방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테크주라는 건데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CES 2022 딥 리뷰를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기술주 투자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CES라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국제 뭐 가전제품 박람회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인 건가요? CES는 말 그대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그래서 소비자 가전 전시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이제 CES 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약 2010년 정도까지는 CES는 정말 가전쇼였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부터 이제 ICT 바람이 불고 인공지능이 바람이 불면서 CES 자체도 혁신의 변화를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 최대 모터쇼가 뭐 LA 모터쇼, 여러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모터쇼는 CES입니다. 아, 진짜요? 네. 세계 통신쇼도 뭐 MWC 뭐 유럽에서 하고 있지만 통신쇼 마찬가지로 CES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CES 지난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 기술이 메인 세션으로 등장한 해입니다. 이제 우주 기술 쇼도 이제 CES입니다. 그 말은 CES가 전 세계의 기술을 다 대변하지 못하지만 그의 기술의 메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이시가 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CES가 지난 2020년 1월에 CES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말에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모든 쇼들이 전부 다 이제 하질 못했어요. 작년도 CES는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CES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서 오프라인을 하게 됐는데 올해 2020년 CES는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원래 참가했던 기업의 50%밖에 참가를 안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모든 기술들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기술의 경연장임이 확실히 더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CES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 변해가는 트렌드를 보고 CES에 나온 변화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 기술의 트렌드를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술주들 그리고 여러분 기술은 절대 거짓말을 못 칩니다. 기술은 있는 그대로의 기술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기술을 만약에 거짓말을 쳐서 만약에 기술을 만들었다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술은 실은 흘러가는 방향은 그 기술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객이 늘어날수록 거짓말을 못 칩니다. 그래서 CES를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참가하는 게 그냥 뉴스 보니까 이제 외장색이 바뀌는 자동차 BMW가 선보여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던 걸 기억하는데 BMW, 현대차 등 자동차 기업도 많이 이제 참여하면서 혁신적 제품과 신기술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자동차 기업도 어쨌든 원래 모터쇼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면 되지 왜 CES에서 이제 뭔가 더 작가님, 우리 김 작가님 정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왜 CES가 최고의 모터쇼가 됐냐? 이제 바로 기술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2012년에 모델 S 차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에 모델 S 연간 판매가 이제 10만 대를 넘어섰어요. 전기차에 배터리를 달고 그다음에 모터로 구동하는 차입니다.
자, 테슬라는 전체의 차의 구동을 소프트웨어로 구동을 하는 차를 만든 겁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모터쇼는 자동차의 주 세력은 엔진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차였기 때문에 지난 50년, 100년을 이어온 엔진 자동차의 상징인 모터쇼들이 여전히 자동차의, 오늘 현재 자동차의 핵심 발표 장소였었습니다. 2018년, 2019년 여러분 흔히 자율주행이 많이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이 레벨이 5단계까지 있습니다. 레벨 5단계가 완전히 사람이 필요 없이 하는 운전상태 5단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레벨 2단계, 3단계 말씀 많이 들으셨죠? 레벨 2단계, 3단계 자율주행 얘기 나온 게 여러분 2019년 정도입니다.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즉 이제 자동차는 엔진 자동차의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 차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는 IT 디바이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IT 디바이스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차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 IT 쇼에 이제는 IT 제품이니까 IT 디바이스니까 이제 CES로 상륙을 시작한 겁니다. 2018년, 19년부터 상륙을 했어요. 2020년 올해 CES는 가히 자율주행과 전기차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그 차가 해야 될 이제 엔터테인먼트 세계 이런 부분에 IT와 IT의 기술의 경험으로 나가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엔진차를 전문으로 전시해서 이제 IT로 넘어가는 거 자동차에서 스스로도 이제는 최첨단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집약한 차로 새로 거듭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ES에 상륙을 하게 된 거고요. 네. 하나 더 놀라운 거 얘기를 하면 2020년도 CES였습니다. 소니를 얘기를 할게요. 소니는 가전제품 회사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니 전시장에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2020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오프라인 전시했는데 있어요? 전기자동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사진을 찍고 그때 2020년에 소니는 우리는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이걸 전시한 게 아니다. 전기차 안에 소니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2022년 CES 소니의 전시관에는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와 인공위성이 전시가 됐어요. 가전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니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전기차 회사 법인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업의 종말이 온 겁니다. 바뀌고 있네요. 바뀐 겁니다. 이제 업과 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혁신의 변화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통신, 모든 IT 디바이스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CES입니다. 그래서 CES의 업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올해 2022 CES도 확연하게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의 종말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보고 조사하고 느낀 거를 아주 심층 취재해서 이 책에 적어놨습니다. 이 CES 2022 사실 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미국에서 열린 행사에 가면 좋죠. 그럼 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요즘에 아직 여기까지 바이럴 오미크론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 갔던 분들의 이 딥 리뷰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에 5가지를 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업계의 종말과 경계의 붕괴, 두 번째가 소비자 환경쇼, 세 번째가 지능형 홈, 네 번째가 전통기업의 디지털 변화, 다섯 번째가 AI와 NFT가 주도하는 미디어의 변신인데 이걸 가볍게만 한 번씩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업계의 종말과 경계의 붕괴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소비자 환경이라는 얘기는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지금 이제 팬데믹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해서 일단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제약이 걸리고 통제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머물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을 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환경이 변하면서 이 환경이 변하면서 집안에 이루어지면서 집안에 그 쓰여지는 제품들의 모든 기술들이 방향이 이제 그 홈 스테이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헬스도 디지털 헬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우리
한국보다 미국이 좀 굉장히 활성화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런 환경들이 변했고. 맞아요. 자전거도 이제는 바깥보다 집에서 많이 타는 게 있더라고요. 집에서 있고 앞에 모니터 있고요. 맞아. 막 타고 10명, 100명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면 막 달리면서 내 속도가 나오고 1등이 누구 나오면서 같이 경쟁하고 게임처럼. 그 다음에 이제 지능 경험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집에서 이루어지면서 집이 이제 인텔리전스 홈, AI 홈으로 바뀌어간다. 집 자체 모든 플랫폼이 점점 지능화돼 가는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보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전통 기업의 디지털 변화는 뭐냐면 이 부분이 자, 지금은 넌 IT, 기술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IT와 AI의 융합과 접목을 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내일이라는 비즈니스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전통적인 넌 IT 기업들이 기술을 접목을 해서 변해가는 사례들이 워낙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FT, 메타버스, 네. CES에 여러분 메타버스 NFT가 나와서 바로 이게 CES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NFT는 다가오는 3년, 5년, 10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의 방향이고 그래서 CES에서도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당연히 하이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네. 한 가지 대한민국 기업의 놀라운 사례 하나 드릴게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께서 키노트에 올랐습니다. 네. 자, 자동차 전시회니까 자동차 얘기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동차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로버트와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어떤 로봇이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나온 그 사족으로 걷는 그 로봇 이름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지금 뜨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로봇과 같이 무대에 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P&D, 그러니까 플러그의 1인 개인용 모빌리티의 플랫폼을 바퀴가 있고요.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원하는 부분들을 그 모듈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면 이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표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의선 부회장께서 그 로봇과 메타버스로 화성의 체험을 하는 부분을 메타버스로 같이 경험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자, 현대자동차 그러면 자동차의 기술과 내일 향후 발표할 기술을 발표할 거겠지만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미래의 퍼스널 이동수단인 모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그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메타버스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고요. 네. 융합의 변화고 미래의 가치, 미래를 이끌어가려는 그 융합과 그리고 아이디어의 혁신의 변화의 바람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았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얘기 나오면 또 테슬라 얘기 빠질 수가 없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까 전에 티타임 때 대표님께서 그 매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 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어떤 건가요? 2020년 테슬라의 매출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 서비스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서비스가 바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여러분 그 자율주행을 신청을 할 때 테슬라 앱사태에서 자율주행 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카드로 돈을 지불을 하면 우리 핸드폰 여러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OTA라 부릅니다. OTA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드가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자율주행이 운행이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서비스로 나오는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9의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경제로 매달 구독경제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199불씩 내면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구독경제 서비스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다운로드 받는 소프트웨어로 기술을 서비스하는 부분을 서비스 분야로 했는데 전체 매출이 10%가 넘었어요. 자, 테슬라도 2030년에 50% 이상 서비스 부분에서 나올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의 하드웨어 제품이 아닙니다. 옛날에 엔진차는 하드웨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제 전기차 베이스는 여러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혁신의 변화가 지난 5년 사이에 불어온 변화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돈을 내며 소프트웨어로 뚜루룩 다운받아가지고 차가 기능이 향상된다?
이게 오늘 자동차 시장에 부는 혁신의 바람입니다. 이 테슬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테슬라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테슬라도 이제 경쟁자 추격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OTA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그 격차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기존의 개발업체보다 저는 한 세대 더 앞서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로드 데이터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그 자율주행 지금 뭐 2.0, 3.0, 뭐 4.0 얘기 나오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플랫폼 OTA를 만든 그런 서비스, 구독경제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전기차의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혁신의 리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그걸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대표님 보시는 거예요? 네, 조금 아직 격차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그 한 해가 여러분 작년 2020년 테슬라가 드디어 여러분 자동차 기업 가치 전체 자동차 시장의 1위가 됐습니다. 테슬라와 2등인 도요타와 기술의 지금 기업 가치는 2.5배 이상 이미 벌어졌고 2020년 데이터입니다. 작년 데이터 제가 아직 취합을 해서 지금 분석을 못해서 2020년 이미 기업 가치가 전 세계 자동차 넘버원으로 됐고요. 2등의 토요타와 이미 격차는 약 2배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가치는 미래에 그들이 만들 잠재력의 가치를 기업 가치라 얘기. 기업 가치는 오늘 현재가 아닙니다. 네. 내일 이 기업이 창출할 밸류 가치에 대해서 평가되는 게 기업 가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테슬라 역시 네. 큰 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 기술적으로서 자리매김할 거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주식이 아닐까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미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기술은 테슬라의 모든 산업이 또 이 지구 단위가 아니라면서요. 제가 실은 테슬라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기업가 중에 정말 그 혁신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가장 기업인으로서 저도 기업인이고 존경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2002년에 테슬라의 CEO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등극을 합니다. 네. 2002년에 그의 행보에 2002년에 여러분 우주선 만드는 회사 스페이스 X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솔라시티에서 태양열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비즈니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하에 터널을 뚫는 보링 컴퍼니라는 지금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서 200km 이상 속도로 도시의 그 교통을 완화시키는 회사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 위성으로 전 세계 인터넷을 해소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술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이 로켓에도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2035년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첫 발을 내딛겠다라고 공표를 해서 지금 스페이스 X로 로켓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 이후에는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주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 내일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일의 일을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기업인이 내일의 일이라는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자국을 찌고 지금 연구기술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링 컴퍼니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이든 그다음에 솔라시티 에너지 이 부분들이 화성에서 쓰여질 기술에 다 이렇게 같이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쫙 눈여겨보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 기술들이 화성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화성에 인간을 거두시키겠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2002년에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우주선에 대해서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근데 기업인 하나가 미래에 대한 미래를 청사진을 그리고 2002년에 스페이스 X 우주선을 회사를 만들고 20년 지난 오늘 여러분 나사는 더 이상 로켓 개발과 로켓을 우주에 쏘지 않습니다. 나사 원래 업무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원래 그런데 나사는 지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사가 개발을 해서 쏘는 비용이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 로켓의 그 펠컨 9에 의뢰하는 게 훨씬 싸요. 5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기술로서 지난 18년 동안 놀라운 혁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 3개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비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 네. 그 다음에 영국의 버진 갤럭틱의 리차드 브랜슨이 만든 버진 갤럭틱입니다. 그 세 개의 일반 기업인이 만든 우주선 회사가 작년에 전부 다 우주에 여행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화성에 달에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간 이유는
우주 산업은 여러분 많은 인원과 자금이 필요해서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정부 주도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불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2000년에 블루 오리진을 만들었고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2002년에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은 2004년에 버진 갤럭시 우주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불과 16년에서 20년 사이 기업인이 이끌어가는 미래 우주에 대한 기술의 변화는 이렇게 놀랍게 일어났고요. 이 책에 떠오르는 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 부분을 제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 기술과 푸드텍, 음식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층 취재 분석을 했고 이런 빅3 자이언트가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나사를 중심으로 연합체들이 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주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갈 건가에 대해 이 책에 아주 제가 지난 6개월, 1년, 2년 이상 연구한 부분을 집약을 해서 우주 기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직접 우주 기술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주에 대한 우리 인류의 도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깊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술과 그 도전의 주 세력이 각국의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더욱더 많이 분발을 해서 이 우주에 앞으로 일어날 그 산업, 우주 산업은 30년, 50년 뒤의 미래의 먹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 책에서 여러분들 좋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다른 팁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아직 상장 안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죠. 눈여겨보실 만한 미래 기술주입니다. 이 CES 2022에서 이제 새로 메가 트렌드를 지목한 게 이제 스페이스 테크. 요건 우리가 뭐 다들 납득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인류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푸드테크. 네. 요건 또 사람들이 모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푸드테크가 뭔지랑 우리가 왜 이거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50년 100년의 푸드 테크놀로지는 단위 면적당 어떻게 가장 많이 수확하느냐가 키포인트였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푸드텍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잘 만들어가는 게 푸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CO2 탄소 배출량 아시죠? 네네네. 여러분 탄소 배출량의 농업과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 운송, 화물 운송, 로지스틱스에서 발생되는 탄소량하고 같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시겠죠.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푸드테크놀로지 나와 있지만 전 세계 CO2 배출량의 19%가 농업과 축산업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가 먹는 쌀과 소고기가 가장 많은 CO2를 배출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도 약 1억 8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농업기구는 2025년, 2030년까지 헝거 제로, 배고픔 기아 제로를 목표를 만들고 가는데 이 기아 제로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자, 왜 실패를 했냐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지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다 합쳤을 때 진짜 식량이 부족한 건가요? 네,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에 벌어들이는 부에도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에서 78억 명 정도로 발표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 인구가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90억이 되면 세계 인구가 먹을 식량이 3분의 1이 모자르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생긴 이래 지난 2000년의 지구의 역사에 식량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바탕 중에 하나였었고요. 여전히 오늘 지금 21세기 이 시기에도 세계 1억 8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에 지금 농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기술로서 풀어갑니다. 기술로서 풀어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만든다는 얘기는 탄소 CO2 프리에도 좋은 결과를 미칠 수가 있고요. 부족한 식량을 더욱더 확산을 증대시키겠다는 좋은 영향, 그리고 인류의 기아에 허덕이는 인류를 우리가 보살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인소들이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푸드 테크놀로지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정말 활약 무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 2019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 기업이 상장을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회사가 비욘드라는 회사인데요. 대체육. 네네. 자, 지금 대체육은 여러분 밀과 콩과 감자로 네네. 여러분
그 소고기, 인공고기를 만들었었어요. 2012년부터 인공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파서블 버거나 비욘드나 지금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베지테리안용으로 아예 그 식물로 만든 그 인공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가 있습니다. 자, 2019년부터 드디어 대체육 중에 하나가 배양육이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배양육은 뭐냐면 닭 날개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비커에 집어넣습니다. 자, 줄기세포를 집어넣고 줄기세포가 빨리 자라는 배양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배양액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배양액을 집어넣으면 3주 후에 이 세포가 증식을 해서 닭고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배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국에서는 랩 그로운 미트라고 부릅니다. 레버러터리 연구소 그로운 자라다. 실험실에서 자란 고기 랩 그로운 밑은 바로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해서 배양시켜서 만든 육입니다. 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배양육 다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바다로 갑니다. 참치, 연어, 오징어, 쭈꾸미. 우리가 세포를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배양약을 집어넣어서 지금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탄소 거의 제로고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왜 양산을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배양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컸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안 맞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작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한 기업이 배양액을 가격을 낮추는데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양육 전용 공장을 지금 만들었어요. 에티컨이라는 미국의 마켓 조사 업체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40년에 축산에서 만든 고기와 인공고기 먹는 비율이 우리 김 작가님 몇 프로 대 몇 프로일 거라 생각하세요? 2040년이면 뭐 제가 축산에서 먹는 게 18년입니다. 한 5대 5 정도까지 다 되지 않을까? 6대 4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60%가 인공고기, 40%가 축산하면서 나온 고기입니다. 그 60% 중에 25%가 식물로 만든 인공고기고 35%가 바로 배양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 정도가 인공고기로 대체가 되면 60%가 축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여러분 CO2 산소 중립에도 지금 ESG 바람 불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층 취재 분석을 이 푸드텍 이 책에 이제 여러분 제가 그 기술에 나왔고 여러분 기술이 변하는 미래 푸드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잘 만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재료를 찾아서 기술로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란, 미국의 인공지능으로 계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란 콩으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계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식물에서 나온 단백질 만든 계란, 저스트라는 브랜드로 지금 나와서 판매되고 있고요. 그 계란을 오믈렛을 만들어 먹으면 어떤 게 진짜 계란인지 이제 맛을 분간을 잘 못합니다. 미국은 진짜 대단하네요. 미국은 인공지능 만드는데 혹시 인터넷 보셨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는 계란을 똑같이 만드는데 네네네.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지난 20년 우리 인류의 기술의 발달에 기대한 공을 미쳤던 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고요. 그들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 혁신으로 도전을 했고 혁신을 도전하는 어떤 그런 문화와 투자와 그리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세계 전체 기술을 실리콘밸리가 이끌어가고 있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리콘밸리는 지난 20년 놀라운 혁신의 결과를 보여주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합니다.